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저는 잠을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반포자이 금매 마이너스 3억, 아크로 리버파크 금매 마이너스 5억. 새벽 2시였어요. 화면을 스크롤할수록 심장이 빨라졌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 앱에서 금매라는 단어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매물이 올라오면 하루 만에 사라졌거든요. 중국인들이 전화 한 통으로 계약금을 보내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요, 금매 알림이 하루에 23개씩 뜹니다. 그리고 그 매물들 중 상당수가 중국인 명의예요. 저는 그날 밤 알림을 끄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매 목록 안에 제 아파트도 있었거든요. 저는 올해 65살입니다. 35년 동안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로 일했어요. 밤샘 근무, 명절 근무, 장례식장에서 환자 보호자 손 잡아주던 날들. 그렇게 35년을 버텼습니다. 남편은 2년 전에 간암으로 떠났어요. 투병 기간 14개월. 마지막 석 달은 병원비만 월 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남은 건 보험금 2억 원과 퇴직금 9억 원 합쳐서 11억 원이었어요.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예금 넣어. 위험하게 왜 그래? 저도 그러려고 했어요. 정말로요. 그런데 은행 창구에 앉았을 때 직원이 말하더군요. 어머니, 지금 예금 금리가 연 3.5%예요. 11억 넣으시면 월 320만 원 정도 나오세요. 월 320만 원. 남편 병원비 한 달치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은행을 나와서 부동산 중개소에 갔습니다. 반포동 메인 상가에 있는 큰 중개소였어요.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지금 반포 원베일리 59, 제곱미터가 18억 5천이에요. 근데 이거 다음 주면 없어요. 중국인들이 다 쓸어가고 있어서. 저는 물었습니다. 중국인들이요? 여기 반포에도요? 사장님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어머니, 여기 보세요. 지난달 이동 거래 내역이에요. 12건 중 8건이 중국인 매수예요. 현금이요. 대출 없이 전액 현금. 화면에는 계약자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왕 아무개, 리 아무개, 장 아무개, 천 아무개. 한국 이름은 4개뿐이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무서워졌습니다. 지금 안 사면 영영 못 사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이튿날 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보험금 2억, 퇴직금 9억, 그리고 대출 8억 합쳐서 19억 원. 대출 이자는 연 5.2% 월 250만 원이 나간다고 했어요. 딸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미쳤어? 65에 8억 대출? 이자만 250이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지금 안 사면 20억 넘어. 중국인들 다 사가고 있어. 다음 달엔 22억이야. 딸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지금까지도요. 그로부터 9개월 뒤 정부가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를 발표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바뀌었어요. 중국인 투자자들의 문의가 뚝 끊겼대요. 부동산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지금 중국인 콜이 하나도 안 와요. 작년엔 하루에 15통 왔는데, 그리고 석 달 뒤부터 금매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 명의 매물들이요. 제가 19억에 산 아파트, 지금 호가는 15억입니다. 4억 원이 증발한 거예요. 매달 250만 원 이자는 그대로 나갑니다.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저는 매일 밤 부동산 앱을 봅니다. 금매 알림이 뜰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아요. 내 아파트도 저렇게 되는 건가? 나도 금매로 던져야 하는 건가? 그럼 4억 손해보고 파는 건가?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35년 간호사로 일하고 남편 병수발하고
퇴직금과 보험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려던 65살 여자의 이야기. 중국인들이 한국 부동산을 싹쓸이하던 시절, 저도 그 파도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가 빠져나가면서 저만 모래사장에 남았어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투자를 결심했는지, 왜 대출까지 받았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지경이 됐는지, 부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께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해시태그 제1장 35년에 2024년 2월 28일 저는 35년 만에 병원을 떠났습니다. 퇴직식은 간소했어요. 수간호사님이 꽃다발 하나 건네주시고 후배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케이크도 없었어요. 코로나 이후로 병원, 행사는 다 그렇게 됐거든요. 저는 꽃다발을 들고 응급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이 복도를 몇 번이나 뛰어다녔는지 모릅니다. 심정지 환자가 들어오면 3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해요. 저는 35년 동안 그 3분을 위해 살았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유리창 앞에 섰어요. 밖에는 구급차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저 소리가 나랑 상관없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건지 슬픈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퇴직하기 8개월 전에 떠났어요. 간암 사기였습니다. 진단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수술은 어렵습니다. 항암을 해보시죠. 저는 35년 간호사였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남편도 알았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항암을 시작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요. 항암 첫 번째 사이클 남편은 머리카락이 다 빠졌어요. 그래도 웃었습니다. 당신, 나 대머리 되니까. 시원하네. 항암 세 번째 사이클. 남편은 밥을 못 먹기 시작했어요. 링거로 영양제를 맞았습니다. 그래도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 퇴직하면 우리 제주도 가자. 한 달만 살아보자. 항암 다섯 번째 사이클. 남편은 말을 거의 안 했어요. 눈만 깜빡였습니다. 저는 그 눈을 보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2023년 6월 14일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날 병원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35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보냈지만 내 남편을 보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을 열자마자 남편 슬리퍼가 보였어요. 저는 그 슬리퍼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치울 수가 없었어요. 침실에 들어갔습니다. 남편 베개에서 아직 남편 냄새가 났어요. 저는 그 베개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리해. 아빠 물건들. 저는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 말을 석 달 동안 했어요. 그러다 퇴직을 했습니다. 병원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지니까 현실이 덮쳐왔어요. 이제 뭘 하고 살지? 돈은 얼마나 남았지? 나 혼자 얼마나 살 수 있지? 저는 처음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남편 생명보험금 2억 원, 제 퇴직금 9억 원 합쳐서 11억 원. 35년 동안 번 돈이 이거였어요. 물론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저는 65살이에요. 평균 수명이 86세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21년을 더 살아야 해요. 11억을 21년으로 나누면요. 1년에 5,200만 원 한, 달에 430만 원 관리비, 건강보험료, 병원비, 식비, 공과금 한 달에 200만 원은 기본으로 나가요. 그러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월 230만 원, 230만 원으로 21년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저는 계산기를 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35년의 무게구나. 퇴직 후 열흘째 되는 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목적은 간단했어요. 11억을 정기예금에 넣으려고요.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금액이 크시네요. 용도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노후 자금이에요. 이자 받으면서 살려고요.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어머니, 지금 1년 정기예금 금리가 3.5%예요. 11억 넣으시면 연 3,850만 원, 월로 치면 320만 원 정도 나오세요. 월 320만 원. 저는 멍해졌습니다. 남편 마지막 석 달 병원비가 월 800만 원이었어요. 320만 원으로는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프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은행을 나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동기 간호사 영숙이었습니다. 야, 퇴직했다며? 뭐 해?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은행 갔다 와. 예금 넣으려고. 영숙이가 말했어요. 야, 예금? 지금 금리가 몇 푼인데 너 바보야?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뭐 어떡해? 영숙이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너 부동산 안 해봤어? 지금 서울 아파트가 난리야. 특히 반포. 중국인들이 싹쓸이하고 있어. 중국인 그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중국인? 무슨 소리야? 영숙이가 대답했습니다. 야, 뉴스 안 봐? 중국인들이 현금 들고 와서 강남 아파트 사재기하고 있어. 우리 언니 사는 반포도 지금 중국인 천지래.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 나중에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저는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인 한국 부동산 매입 급증, 전년 대비 42% 증가. 강남 아파트 외국인 거래 비중 20% 돌파. 중국 자본 한국 부동산 유입 5년간 70조 원 규모. 70조 원.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멍해졌습니다. 70조 원이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분의 1이에요. 그 돈이 한국 부동산에 들어온 거예요. 기사를 더 읽었습니다. 중국 본토 부동산 시장 침체, 자금 해외 유출 가속화 위안화 약세, 중국인들 달러화 원화, 자산 선호 서울 아파트, 중국인에게 안전 자산으로 인식. 저는 이해가 됐어요. 중국에서 돈이 밀려오고 있구나. 그 돈이 서울 아파트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구나.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올라타야 하나? 다음 날 저는 다시 은행에 갔습니다. 이번엔 대출 상담을 받으려고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담보가 있으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파트를 살 건데요.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나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주택담보대출이요. 어머니 소득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소득은 없어요. 퇴직했거든요. 연금은 월 180만 원 나와요. 상담사가 계산을 했어요. 어머니, 연금 소득으로는 대출이 좀 제한적이에요. 그래도 담보 가치가 높으면 8억 정도는 가능하실 것 같아요. 금리는 연 5.2% 정도고요. 8억 대출 금리 5.2%, 월 이자 250만 원. 저는 그 숫자들을 메모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다시 계산을 했어요. 보험금 2억 더하기 퇴직금 9억 더하기 대출 8억은 19억이면 반포 원베일리 59 제곱미터를 살 수 있어요.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엄마 얘기 좀 들어봐. 딸이 물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파트를 하나 사려고 해. 딸이 대답했어요. 아파트? 어디? 저는 말했습니다.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 전화기 너머로. 딸이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거기 얼마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19억. 딸이 소리쳤어요. 19억? 엄마 돈이 얼마인데? 대출 받으려고? 저는 말했습니다.
8억 대출 받으면 돼. 딸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미쳤어? 65에 8억 대출? 이자가 얼마인지 알아? 월 250이야. 엄마 연금이 180인데. 이자가 250이면 마이너스잖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전세를 놓으면 돼. 전세금 받아서 이자 내고 남는 거지. 딸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전세 사기 뉴스 안 봐? 요즘 전세가 얼마나 위험한데. 저는 말했습니다. 반포는 달라. 여기는 수요가 많아서. 전세가 안정적이야. 딸이 말했어요. 엄마, 부탁이야. 한 번만 더 생각해. 예금 넣어. 안전하게 저는 대답했습니다. 수진아, 예금 금리가 3.5야. 월 320만 원밖에 안 나와. 엄마가 아프면 어떡해? 아빠 병원비가 월 800이었어. 딸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중국인들이 서울 아파트 싹쓸이하고 있어. 가격이 계속 올라. 지금 안 사면 내년엔 20억 넘어. 그럼 영영 못 사. 딸이 말했어요. 엄마, 그거 다 부동산 업자들 말이야. 속지 마.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뉴스에도 나와. 70조 원이 들어왔대. 딸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더 이상 말 안 해. 엄마 인생이니까. 엄마가 결정해. 근데 나중에 후회하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35년의 무게가 고작 월 320만 원이라고요? 저는 그 숫자가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택했어요. 안전한 예금 대신 위험한 아파트를 딸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둘 중 누가 맞았을까요? 해시태그 제2장 중국인들의 2024년 3월 5일 저는 반포동 부동산 중개소에 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놀랐어요. 사무실이 북적였거든요. 중개사 3명이 전화를 받고 있었고 손님 4명이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번호표를 뽑았어요. 7번 30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됐어요. 중개사 사장님이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니, 어떤 매물 찾으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레미안 원베일리요. 59제곱미터. 사장님이 컴퓨터를 켰어요. 어머니, 운 좋으셨네요. 지금 딱 하나 나와 있어요. 18억 5천이요. 저는 물었습니다. 18억 5천이요? 제가 알아본 건 17억이었는데. 사장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그건 한 달 전 시세예요. 지금은 올랐어요. 매물이 없어서요. 저는 놀랐습니다. 한 달 만에 1억 5천이나 올랐다고요?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요즘 미쳤어요. 중국인들 때문에요. 사장님이 컴퓨터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어요. 어머니, 여기 보세요. 지난달 2단지 거래 내역이에요. 화면에는 표가 떠 있었습니다. 2월 2일 59제곱미터 17억 2천원 아무개 현금. 2월 8일 59제곱미터 17억 5천 리 아무개 현금. 2월 15일 84제곱미터 24억 장 아무개 현금. 2월 20일 59제곱미터 17억 8천 천 아무개 현금. 2월 25일 59제곱미터 18억 김 아무개 대출. 2월 28일 84제곱미터 25억 황 아무개 현금. 저는 세어봤어요. 6건 중 5건이 중국 이름이었습니다. 사장님이 말했어요. 어머니, 보이시죠? 한국 사람은 한 명이에요. 나머지 다 중국인. 그것도 전부 현금. 저는 물었습니다. 현금이요? 대출 없이요?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중국인들은 대출 안 받아요. 현금 들고 와서 사요. 그래서 빨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출 심사 받느라 한 달 걸리잖아요. 중국인들은 3일이면 끝나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때 사장님 전화가 울렸어요. 네. 원베일리 84요? 지금 25억 5천에 하나 있어요.
네, 내일 계약하신다고요? 계약금은 2억이요. 네, 송금 확인되면 바로 잡아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사장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방금 전화가 중국인이에요. 내일 25억 5천짜리 계약해요. 저는 물었습니다. 전화로요? 직접 안 보고요? 사장님이 웃었어요. 어머니, 요즘 중국인들은 직접 안 와요. 사진 몇 장 보내주면 끝이에요. 영상 통화 한번 하고 계약금 송금하고 잔금도 송금해요. 다 해외에서.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5억을 사진만 보고 사요? 사장님이 대답했어요. 어머니, 중국인들한테 25억은 큰 돈이 아니에요. 중국 부동산이 망해서 거기서 돈 빼서 여기로 옮기는 거예요. 한국이 안전하니까.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더 찾아봤어요. 중국인 한국 부동산 투자 규모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지난 5년간 중국인 한국 부동산 매입 총액 70조 원 추정. 서울 아파트 외국인 거래 중 중국인 비중 65% 중국인. 서울 아파트 보유수 1만 3천 채. 돌파 1만 3천 채. 저는 계산을 해봤어요. 서울 아파트가 약 300만 채라고 하잖아요. 1만 3천 채면 0.4% 적어 보이죠? 하지만 강남만 보면 달라요. 강남 3구 아파트 중 중국인 보유 비중이 2%가 넘는데요. 그리고 신규 거래에서는 20%가 넘고요. 거래의 5분의 1이 중국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사면 가격이 계속 오르겠구나. 왜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올까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중국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있대요. 헝다, 비구이 위안 같은 대형 건설사들이 파산했고요. 집값이 30% 넘게 떨어진 도시도 있대요. 중국 정부가 자본 유출을 막으려고 규제를 하고 있지만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빼내고 있대요.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미국은 비자가 어려워요. 일본은 엔화가 약해서 불안하고요. 싱가포르는 외국인 세금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한국이에요. 한국은 외국인 부동산 규제가 거의 없었거든요. 돈만 있으면 누구나 살 수 있었어요. 그것도 자국민이랑 똑같은 조건으로. 저는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중국에서 밀려난 돈이 한국으로 오고 있구나. 그 돈이 서울 집값을 밀어올리고 있구나.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흐름에 올라타야겠다. 저는 부동산 앱을 깔았어요. 호갱노노라는 앱이었습니다. 레미안 원베일리 59 제곱미터 시세를 확인했어요. 2023년 1월 14억 2023년 7월 15억 5천 2024년 1월 17억 2024년 3월 18억 5천 1년 사이에 4억 5천이 올랐어요. 월 평균 3,750만 원씩 오른 거예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18억 5천에 사면 1년 뒤에 23억이 될 수도 있어요. 4억 5천 차익 예금이자 3,850만 원의 12배예요. 저는 흥분됐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대출이자 8억 대출에 연 5.2%면 월 이자가 250만 원이에요. 제 연금은 월 180만 원 이자보다 70만 원이 부족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전세를 놓으면 되지. 레미안 원베일리 59 제곱미터 전세 시세를 확인했어요. 약 12억 원 전세를 놓으면 12억이 들어와요. 그 돈을 예금에 넣으면 연 3.5% 월 350만 원 이자 250만 원을 내고도 월 100만 원이 남아요. 거기에 제 연금 180만 원을 더하면 월 280만 원으로 생활할 수 있어요. 저는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수진아, 엄마 결정했어. 딸이 한숨을 쉬었어요. 뭘 결정했는데? 저는 말했습니다.
반포 원베일리 살 거야. 18억 5천, 8억 대출 받고. 딸이 소리쳤어요. 엄마, 진짜 그러려고?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다 계산해 봤어. 전세 놓으면 이자 내고도 남아. 그리고 집값 오르면 나중에 팔아서 차익 남기면 돼. 딸이 말했어요. 엄마, 집값이 항상 오르는 거 아니야. 떨어질 수도 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반포가 떨어져? 중국인들이 매일 사고 있는데. 딸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더 이상 말 안 해. 엄마가 알아서 해. 근데 나중에 나한테 도움 요청하지 마. 나도 대출 있어. 애들 키우느라 돈 없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 사진이 협탁 위에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내일 큰 결정해. 당신이 있었으면 같이 상의했을 텐데. 남편은 대답이 없었어요. 당연하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나 잘하는 거 맞지? 당신이 남긴 보험금으로 안전하게 노후 준비하는 거잖아. 맞지? 대답은 없었어요. 저는 그날 밤 새벽 4시에야 잠들었습니다. 중국인들이 현금 들고 서울 아파트를 쓸어담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4천만 원씩 오르는 집값. 저는 그 파도에 올라타기로 했어요. 딸의 반대를 무릅쓰고 남편 유산을 전부 걸고.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파도는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언젠가는 빠진다는 걸. 그리고 빠질 때는 올라탄 사람만 남는다는 걸. 해시태그 제3장 도장을 2024년 3월 7일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전날 밤 거의 못 잤어요. 그래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긴장되니까요. 거울을 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정신 차려. 오늘 19억짜리 계약이야. 저는 세수를 하고 옷을 골랐어요. 검정 바지에 흰 블라우스.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에요. 웃기죠? 새 출발을 하는 날인데 장례식 옷을 입다니. 저는 현관문을 나서며 남편 영정 사진을 봤어요. 여보, 다녀올게. 잘 되게 해줘. 반포까지 버스로 40분이 걸렸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아침 햇살에 물결이 반짝였습니다. 버스 안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젊은 직장인들, 교복 입은 학생들. 저처럼 나이 든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도 35년 전에는 저랬지. 매일 출근하고 월급 받고 미래를 꿈꾸고. 그런데 지금은요, 퇴직금과 보험금을 들고 부동산 중개소에 가고 있어요. 인생의 마지막 승부를 걸러 가는 거예요. 9시 정각에 중개소에 도착했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맞이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매도인분은 9시 반에 오신대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0분이 3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렸어요. 50대 남자분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이 소개했어요. 어머니, 매도인 박 선생님이세요. 저는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박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이 계약서를 펼쳤어요. 자, 그럼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계약서는 5장이었습니다. 사장님이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매매 대금은 18억 5천만 원, 계약금은 1억 8,500만 원으로, 오늘 지급 중도금은 5억 원으로, 4월 말 지급 잔금은 11억 6,500만 원으로, 5월 말 지급 특약사항은 현 상태 인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이 물었어요. 어머니, 질문 있으세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혹시 이 집에 문제는 없죠? 누수나 하자 같은 거요. 박 선생님이 대답했어요. 없습니다.
저희가 입주할 때부터 지금까지 문제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이 도장을 건넸어요. 어머니, 여기 서명하시고 도장 찍어주세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명란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김영숙 3글자 35년. 동안 수만 번 적었던 이름.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 서명 하나로 19억 원이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빨간 인주가 종이에 찍혔어요. 그 순간 저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사장님이 말했어요. 어머니, 계약금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받는 사람. 박아무개 금액 1억 8,500만 원. 저는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3번이나 틀렸습니다. 4번째에 성공했어요. 송금이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1억 8,500만 원째 통장에서 사라진 거예요. 35년 동안 모은 돈의 일부가. 박 선생님이 손을 내밀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좋은 집이에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살겠습니다. 악수를 하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기쁜 건지, 무서운 건지, 후련한 건지 다 섞인 것 같았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중개소를 나왔어요. 시간은 10시 반, 계약 시작부터 끝까지 1시간 반. 저는 길거리에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떠 있었어요. 나 이제 반포 주민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35년 동안 서울 외곽에서 살았습니다. 병원까지 버스로 1시간 반. 남편이 아플 때 택시비가 월 3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반포에 사는 거예요. 병원도 가깝고 마트도 가깝고 한강도 가깝고. 저는 웃었습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걸어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딸이었습니다. 엄마, 계약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방금 끝났어. 딸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알았어. 축하해, 축하한다는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수진아, 나중에 집 보러 올래? 이사하면 딸이 대답했어요. 글쎄, 바빠서. 나중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딸과 대화 시간 27초, 27초. 제가 19억 원을 쓴 날, 딸과 나눈 대화가 27초. 저는 조금 슬펐습니다. 사흘 뒤 대출이 실행됐습니다. 8억 원 제 통장에 찍혔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8억 원 평생 본 적 없는 금액이에요. 하지만 그 돈은 제 돈이 아니에요. 은행 돈이에요. 이자를 갚아야 하는 빚 월 250만 원, 연 3천만 원, 10년이면 3억 원.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쉬었어요. 괜찮아. 전세 놓으면 되니까. 2024년 5월 30일 일잔금 날이 됐습니다. 저는 다시 중개소에 갔어요. 잔금 11억 6,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퇴직금 9억, 보험금 2억, 대출금 8억,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이미 보낸 6억 8,500만 원 다 합쳐서 18억 5천만 원. 저는 이제 빈털털이었어요. 통장에 남은 건 생활비 2천만 원. 하지만 저는 집을 샀어요.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 59제곱미터. 저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은색 열쇠 2개 손에 쥐니까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게 18억 5천만 원짜리 열쇠구나. 저는 아파트에 올라갔어요. 23층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흰벽 나무 마루, 큰 창문. 너머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빙 둘러봤어요. 여기가 내 집이구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눈물이 났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쁜 것 같기도 하고,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외로운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빈집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18억 5천만 원 35년의 모든 것. 저는 이제 반포 주민이 됐어요. 한강이 보이는 23층. 그런데 왜 이렇게 무서울까요?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열쇠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희망의 열쇠인지, 감옥의 열쇠인지, 아직 몰랐습니다. 해시태그. 제사장 균열의 2024년 7월. 이사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저는 전세 세입자를 구했어요. 30대 부부 2살짜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전세금은 12억 원 제 통장에 들어왔어요. 저는 그 돈을 정기예금에 넣었습니다. 연 3.5% 월, 350만 원 이자 대출, 이자 250만 원을 내고도 100만 원이 남았어요. 제 연금 180만 원을 더하면 월 280만 원 계획대로였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반포에서 버스로 20분 거리, 월세 80만 원, 280만 원에서 80만 원을 빼면 200만 원 관리비, 공과금, 식비 빼면 월 50만 원이 남았어요.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부동산 앱을 확인했어요. 레미안 원베일리 시세 18억 5천에서 19억으로 올랐어요. 한 달 만에 5천만 원. 저는 기뻤습니다. 역시 잘 샀어. 앞으로 더 오르겠지. 아파트 단톡방도 있었어요. 주민들이 시세 얘기를 했습니다. 옆동 84, 26억에 거래됐대요. 올해 안에 30억 간다는 말도 있어요. 중국인들 아직 많이 사고 있대요. 저는 그 대화들을 보며 안심했어요. 2024년 8월 뉴스를 보다가 멈췄습니다. 정부 외국인 부동산 투기 대책 검토 착수. 저는 기사를 읽었어요. 최근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이 서울 아파트 매입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그게 뭔지 몰랐어요. 저는 검색을 했습니다.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란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거래할 때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거 되면 중국인들 못 사는 거 아니야?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검토 중이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시행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그 주에 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문자였습니다. 엄마, 외국인 부동산 규제 뉴스 봤어? 조심해.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응, 봤어. 아직 검토 중이래. 걱정 마. 딸이 다시 보냈어요. 검토 중이면 되는 거야. 정부가 뭘 하겠다고 하면 대부분의. 저는 답장을 안 했어요. 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화가 났거든요. 며칠 뒤 아파트 단톡방.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외국인 규제 얘기 들으셨어요? 저희 집 전에 관심 보이던 중국인이 연락 끊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중국인 문의가 뚝 끊겼대요.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중개소에 전화했어요. 사장님, 요즘 시장 어때요? 사장님이 말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좀 조용해요. 외국인 규제 얘기 나오고 나서 중국인 콜이 거의 없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도 가격은 괜찮죠? 사장님이 대답했어요. 지금은요. 근데 규제가 실제로 시행되면 모르겠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2024년 10월 뉴스가 터졌습니다. 정부 강남 3, 구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시행 확정, 내년 3월부터 적용. 저는 뉴스를 3번 읽었어요. 강남 3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제 아파트가 있는 서초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기사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2025년 3월부터 강남 3구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거래하려면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기준은 실거주 목적, 투기 목적 배제 등이며 허가까지 최대 60일이 소요됩니다. 60일 2달 중국인들은 3, 일 만에 계약하던 사람들이에요. 2달 기다리라고 하면 안 살 게 뻔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규제 발표 후 일주일 부동산 앱을 확인했어요. 레미안 원베일리 59제곱미터 호가가 19억에서 18억 5천으로 내려갔어요. 일주일 만에 5천만 원.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올라야 하는 거 아니야? 왜 내려가? 중개소에 전화했어요. 사장님, 시세가 왜 이래요? 사장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매물이 쏟아지고 있어요. 중국인들이 팔려고 내놓고 있거든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요? 규제 시행 전에 사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장님이 대답했어요. 어머니, 생각해보세요. 중국인들이 왜 한국 부동산을 샀겠어요?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이제 규제가 생기면 가격이 안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들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2024년 11월 부동산 앱에 급매라는 단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레미안 원베일리 59 급매 18억, 아크로 리버파크 84, 급매 24억 반포자이, 59 급매 17억 5천. 저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세어봤어요. 하루에 급매가 5개, 10개씩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급매들 중 상당수가 중국인 명의였어요. 저는 처음으로 무서워졌습니다. 저는 다시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산 가격 18억 5천 현재, 호가 18억 손실 5천만 원. 아직 5천만 원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전세였습니다. 전세 계약은 2026년 5월까지 1년 반 남았어요. 만약 그때까지 집값이 더 떨어지면 전세금 12억을 돌려줘야 하는데 집값이 12억 밑으로 떨어지면 저는 갚을 돈이 없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원룸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아직 5천만 원이야. 반포가 12억까지 떨어지겠어?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새벽 2시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급매 목록을 스크롤했어요. 레미안 원베일리 59 급매 17억 5천. 17억 5천 어제보다 5천만 원 더 떨어졌어요. 저는 핸드폰을 놓고 울었습니다.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그 5글자가 모든 걸 바꿨어요. 중국인들이 팔기 시작했습니다. 급매가 쏟아졌습니다.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밤마다 부동산 앱을 봤어요. 숫자가 떨어질 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해시태그 제호장 탈출의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됐습니다. 2025년 3월 1일 그날부터 강남 3구에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사려면 구청 허가가 필요해졌어요. 저는 뉴스를 봤습니다. 시행 첫날 외국인 거래 허가 신청 건수 0건 0건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중개소에 전화했어요. 사장님, 요즘 어때요? 사장님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죽었어요. 중국인 콜 완전히 끊겼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한 통도 없어요? 사장님이 대답했어요. 네, 한 통도요. 작년엔 하루에 15통 왔는데 지금은 0이에요. 일주일째 0.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국인들은 사겠죠? 사장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한국인들도 안 사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더 떨어지면 사겠다고. 저는 통계를 찾아봤어요. 2025년 1분기 강남 3구
외국인 주택 거래 건수 기사가 나왔습니다. 강남 3구 외국인 거래 전년 동기 대비 88% 감소. 2024년 1분기 496건에서 2025년 1분기 59건으로 급감 88% 감소.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손이 떨렸어요. 중국인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 70조 원이 사라진 거예요. 부동산 앱을 열었어요. 금매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레미안 원베일리 59 금매 17억 레미안 원베일리 59 금매 16억 5천 레미안 원베일리 59 금매 16억 하루에 같은 단지 금매가 3개씩 올라왔어요. 저는 세어봤습니다. 원베일리 전체 매물이 80개, 그중 금매가 25개, 3분의 1이 금매였어요. 그리고 그 금매들 상당수가 중국인 명의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중국인들이 도망가고 있구나. 기사를 더 찾아봤어요. 강남 아파트 중국인 매도 급증, 손해보고 던지는 사례 속출, 반포 아파트 중국인 소유주 3억 손해보고, 금매 처분 중국인들, 한국 부동산 탈출, 위안화 약세 환차손까지 환차손. 저는 그 단어를 처음 알았어요. 중국인들이 한국 부동산을 살 때는 위안화를 원화로 바꿔서 사잖아요. 근데 위안화가 약해지면 나중에 팔 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중국인이 20억의 아파트를 샀어요. 그때 환율이 위안화 1원, 한화 180원이었어요. 20억 원은 위안화로 약 1110만 위안 1년 뒤에 아파트를 20억에 팔았어요. 근데 환율이 위안화 1원, 한화 160원으로 바뀌었어요. 20억 원은 위안화로 약 1250만 위안화? 오히려 이익인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사이에 한국 집값이 떨어졌잖아요. 20억에서 17억으로 17억을 위안화로 바꾸면 1060만 위안 원래 1110만 위안을 투자했는데 1060만 위안밖에 못 받는 거예요. 50만 위안 손해 하나로 약 8천만 원 집값 손해 환율 손해까지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도망가는 이유가 이거였어요. 2025년 5월 저는 부동산 앱을 확인했어요. 레미안 원베일리 59 제곱미터 호가 15억 5천.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제가 산 가격 18억 5천 현재 호가 15억 5천 손실 3억 원 3억 원. 저는 핸드폰을 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3억 원이면 제 퇴직금의 3분의 1. 남편 병원비 4개월치. 35년 월급 20개월치. 그게 증발한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전세였어요. 전세금 12억 현재 호가 15억 5천 아직 괜찮아요. 호가가 전세금보다 높으니까. 하지만 이 속도로 떨어지면 저는 계산을 해봤어요. 지난 6개월간 하락 3억 원, 월 평균 하락 5천만 원 전세 만기까지 남은 기간 1년 만약 같은 속도로 떨어지면 1년 뒤 예상호가 15억 5천 빼기 6억은 9억 5천 9억 5천? 전세금이 12억인데 집값이 9억 5천이면 저는 2억 5천을 어디서 구해야 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딸에게 전화했어요. 수지나 딸이 물었어요. 왜? 저는 말했습니다. 엄마 아파트 시세가 많이 떨어졌어. 딸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엄마가 좀 걱정돼서. 딸이 말했어요. 엄마, 내가 뭐라고 했어? 하지 말라고 했잖아. 예금 넣으라고 했잖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딸이 말했어요. 엄마, 나도 지금 힘들어. 대출 이자 오르고 애들 학원비 오르고 엄마 도와줄 여력 없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숫자들이 떠올랐어요. 18억 5천, 15억 5천, 3억, 손실 12억, 전세금 2억 5천 부족. 숫자들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부동산 앱을 켰어요. 급매 목록을 스크롤했습니다. 레미안 원베일리 59 급매 15억. 15억 어제보다 5천만 원 더 떨어졌어요. 저는 화장실에 가서 토했습니다. 위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위산만 올라왔습니다. 다음날 저는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가 불편하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잠을 못 자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밥도 못 먹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했어요. 혈압이 높았습니다. 수축기 150, 이완기 95.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어머니,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아요. 혈압이 많이 높으시네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저는 약을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어요. 약값 3만 원, 진료비 2만 원 합쳐서 5만 원, 한 달 용돈 50만 원. 중 5만 원이 병원비로 나갔어요. 저는 거리에 서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러다 병원비로 다 나가겠네. 중국인들이 탈출하고 있었습니다. 손해를 보고, 환차손을 보고, 그래도 떠나고 있었어요. 그들이 떠난 자리에 금매가 쌓였습니다. 금매가 쌓일수록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가격이 떨어질수록 더 많은 사람이 팔려고 했습니다. 악순환, 저는 그 악순환 한가운데 갇혀 있었어요. 팔 수도 없고, 버틸 수도 없고, 매일 밤 숫자들에 시달리며, 약을 먹으며, 혼자 울며 그렇게 버텼습니다. 해시태그 제육장 갇힌 2025년 8월 여름이 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어요. 에어컨을 켜면 전기세가 무서워서 선풍기만 틀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뉴스를 봤어요. 강남 아파트 가격 하락 지속, 고점 대비 20% 하락. 20% 제 아파트로 치면 고점 19억에서 20%면 15억 2천, 현재 호가가 14억 5천이니까 그것보다 더 떨어진 거예요. 저는 이제 숫자를 보는 게 무서웠습니다. 그 주에 전화가 왔어요. 전세 세입자 부부였습니다. 집주인님, 저희 전세 계약 연장 안 하려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왜요? 뭐가 불편하셨어요? 세입자가 말했어요. 아니요. 불편한 건 없는데요. 저희 이번에 집을 사려고요.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축하드려요.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해졌어요. 전세 만기 2026년 5월. 9달 남았어요. 전세금 12억을 돌려줘야 해요. 어디서요?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데요.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사가 컴퓨터를 봤어요. 어머니, 현재 대출이 8억이시네요. 담보 가치가 얼마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시세가 14억 5천 정도예요. 상담사가 계산을 했어요. 어머니, 담보인 정비율이 70%니까요. 14억 5천의 70%는 약 10억. 현재 대출이 8억이니까 2억 정도 더 가능하세요. 2억 전세금은 12억인데 현금이 없으니까 12억이 필요해요. 대출 8억에 추가 대출 2억을 더해도 10억, 2억이 부족해요. 저는 물었습니다. 2억을 더 빌릴 방법이 없을까요? 상담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담보 가치가 더 떨어지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저는 은행을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딸에게 전화했어요. 수지나, 딸이 물었어요. 왜? 저는 말했습니다. 엄마가 좀 도움이 필요해. 딸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전세 세입자가 나간대. 전세금 돌려줘야 하는데 2억이 부족해. 딸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내가 뭐라고 했어? 하지 말라고 했잖아. 저는 말했습니다. 알아. 엄마가 잘못했어. 근데 지금 도움이 필요해. 딸이 말했어요. 엄마, 나 2억 없어.
대출 3억 있고 애들 학원비에 보험료에 카드값에 한 달에 100만 원 저축하기도 힘들어. 저는 말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딸이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진짜 없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고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원룸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남편이 떠난 지 2년 딸과 제대로 대화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손자 민준이 올해 6살 마지막으로 본 게 작년 추석. 저는 그때 민준이에게 용돈 5만 원을 줬어요.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이번 추석에는 용돈을 줄 수 있을까요? 5만 원도 아까운 상황인데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며칠 뒤 뉴스에서 전세 사기 기사가 나왔어요. 강남 전세 사기 피해 급증, 집값 하락으로 보증금 위반한 사례 속출. 저는 기사를 읽었어요. 집값이 전세금보다 낮아지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강남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경고합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며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나도 전세 사기범이 되는 건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입자에게 전화했어요. 저 죄송한데요. 전세금 돌려드리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세입자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요. 대출을 더 받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세입자가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집주인님, 그럼 저희 전세금은요? 12억이에요. 저희 전 재산이에요. 저는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세입자가 말했어요. 집주인님, 저희 아이 어린이집비도 그 돈에서 나가요. 저희한테 그러시면 안 돼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놓고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저는 밤새 생각했어요. 선택지가 뭐가 있을까? 첫 번째, 집을 판다. 현재 호가 14억 5천, 대출 8억을 갚고 전세금 12억을 돌려주려면 14억 5천 빼기 8억 빼기 12억은 마이너스 5억 5천, 5억 5천이 부족해요. 집을 팔아도 빚이 남아요. 두 번째, 전세를 낮춰서 새 세입자를 구한다. 현재 전세 시세가 8억 정도. 기존 세입자에게 12억을 돌려주고 새 세입자에게 8억을 받으면 4억이 부족해요. 그 4억을 어디서 구해요? 세 번째, 버틴다. 세입자에게 사정을 말하고 전세금 반환을 미룬다. 하지만 세입자가 동의할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저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저는 결국 세입자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저 죄송한데요. 전세금을 분할로 돌려드려도 될까요? 세입자가 물었어요. 분할이요? 얼마씩이요? 저는 말했습니다. 월 200만 원씩이요. 세입자가 계산을 했어요. 12억을 200만 원씩? 50년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세입자가 말했어요. 집주인님, 저희한테 장난하시는 거예요? 저희 변호사 상담받을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갇혔습니다. 팔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중국인들은 손해보고 떠났어요. 저는 손해를 볼 돈조차 없었습니다. 세입자는 변호사를 부르겠다고 했어요. 딸은 도와줄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65살 빈 원룸에서 숫자들에 갇혀서 그렇게 가을이 오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제7장 역사는 저는 1997년을 기억합니다. 그해 저는 36살이었어요. 간호사 10년 차 남편은 회사원이었고 딸은 7살이었습니다. 그해 12월 IMF 외환위기가 터졌어요. 뉴스에서 매일 기업 부도 소식이 나왔습니다. 대우, 기아,
한보 대기업들이 쓰러졌어요. 남편 회사도 구조 조정을 했어요. 남편은 살아남았지만 옆자리 동료 3명이 잘렸습니다. 그때 부동산도 폭락했어요. 서울 아파트가 반토막 났습니다. 저희 집도 가격이 떨어졌어요. 1억 5천에 산 아파트가 8천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안 팔았어요. 살 집이니까, 대출도 없었으니까 5년을 버텼더니 가격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2000년대에는 3배로 뛰었습니다. 2008년도 기억합니다. 그해 저는 47살이었어요. 남편이 주식을 좀 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어요. 세계 금융위기 남편 주식 계좌가 반토막 났어요. 3천만 원이 1,500만 원이 됐습니다. 남편이 매일 밤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팔 걸 왜 안 팔았을까? 저는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오를 거야. 실제로 올랐어요. 3년 뒤에 원금을 회복했습니다. 그때도 부동산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서울 강남은 버텼습니다. 다른 지역은 떨어졌지만 강남은 덜 떨어졌어요.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 강남은 안전하구나. 위기에도 버티는구나. 그래서 저는 강남을 선택했어요. 1997년에도 버텼고 2008년에도 버텼으니까 이번에도 버틸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1997년은 한국 내부 문제였어요. 기업들이 무너지고 구조조정이 있었지만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한국을 샀어요. 그게 회복의 동력이 됐습니다. 2008년은 미국 문제였어요. 미국이 돈을 풀어서 위기를 넘겼고 그 돈이 전 세계로 퍼져서 자산 가격이 올랐어요. 그런데 2025년은요. 외국 자본이 빠지고 있어요. 중국 돈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있어요. 1997년과 정반대예요. 그때는 외국 돈이 들어와서 회복했는데 지금은 외국 돈이 나가면서 무너지고 있어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밤마다 검색을 했어요. 외국 자본 유출 부동산 폭락. 여러 나라 사례가 나왔습니다. 일본 1985년부터 1999년까지 거품이 꼈어요. 외국 자본과 내국인 투기,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렸습니다. 도쿄 땅값이 미국 전체 땅값보다 비싸졌어요. 그리고 터졌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회복 못한 곳이 있어요. 태국 1997년 외환위기,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부동산이 폭락했어요. 방콕 콘도 가격이 70% 떨어졌습니다. 두바이 2008년 금융위기,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서 부동산이 무너졌어요. 팜 주메이라, 빌라 가격이 반토막 났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손이 떨렸어요. 한국도 그렇게 되는 건가? 패턴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 외국 자본 유입 가격이 오릅니다. 지금 안 사면 못 산다는 분위기가 퍼집니다. 두 번째, 규제 또는 위기. 정부가 규제를 하거나 외부 위기가 옵니다. 외국 자본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금매 폭증. 외국인들이 손해보고 팝니다. 금매가 쌓입니다. 네 번째, 가격 폭락. 금매가 쌓일수록 가격이 떨어집니다. 가격이 떨어질수록 더 많은 사람이 팝니다. 다섯 번째, 내국인 피해. 외국인은 떠나고 내국인만 남습니다. 대출을 끼고 산 내국인들이 피해를 봅니다. 저는 지금 다섯 번째 단계에 있었어요. 저는 왜 몰랐을까요? 35년 간호사였어요. 환자들 차트를 읽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익숙했어요. 그런데 부동산은 왜 분석을 안 했을까요? 중국인들이 사고 있으니까. 안전하겠지, 강남이니까 떨어지지 않겠지. 지금 안 사면 영영 못 사겠지. 감정으로 판단했어요. 데이터를 안 봤어요.
외국인 거래 비중이 20%라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는 생각 안 했어요. 70조 원이 들어왔다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그 돈이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는 상상 안 했어요. 저는 매일 밤 자책했습니다. 왜 딸 말을 안 들었을까? 왜 예금에 안 넣었을까? 왜 남편 유산을 이렇게 날렸을까? 저는 원룸 협탁 위에 남편 사진을 놓고 살아요. 그날 밤 저는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이 남긴 보험금을 내가 날렸어. 남편은 대답이 없었어요. 여보,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말렸을까? 아니면 같이 샀을까?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여보, 나 어떡해? 나 진짜 어떡해?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5년 전 제주도 여행 때 찍은 사진. 남편이 건강했을 때 저는 그 웃음을 보며 더 울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잠을 포기하고 일어났어요. 부엌에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놓쳤어요. 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물을 닦으며 생각했어요. 1997년에도 버텼잖아. 2008년에도 버텼잖아. 이번에도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달랐어요. 그때는 젊었어요. 남편이 있었어요. 대출이 없었어요. 지금은 65이에요. 혼자예요. 대출이 8억이에요. 저는 물을 닦고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역사를 견디는 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있어요. 회복할 기회가 있어요. 하지만 65에는요, 시간이 없어요. 회복할 기회가 없어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상황을 버틸 수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무너지는 건가? 해시태그 제8장 그래도 살아야. 2025년 10월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원룸에서 살고 있었어요. 전세 세입자와 협상을 했습니다. 세입자도 변호사를 만났지만 결국 합의를 했어요. 전세금 12억 중 8억은 세입자에게서 받아서 돌려주고 나머지 4억은 제가 월 150만 원씩 갚기로 했습니다. 4억을 150만 원씩 267개월 22년. 저는 87살까지 빚을 갚아야 해요. 살아있다면요. 새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전세금 8억 4억이 줄었어요. 그 8억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8억을 돌려줬습니다. 나머지 4억은 빚으로 남았어요. 저는 이제 빚이 2개예요. 은행 대출 8억, 세입자 빚 4억 합쳐서 12억, 월 대출 이자 250만 원, 세입자 상환금 150만 원 합쳐서 월 400만 원, 제 연금은 월 180만 원, 전세 예금 이자는 월 230만 원 합쳐서 410만 원, 월 10만 원이 남아요. 1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해요. 저는 원룸 월세도 못 내게 됐습니다. 친구 영숙이에게 연락했어요. 영숙아, 나 좀 도와줘. 영숙이가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 저는 말했습니다. 나 집이 없어. 잠깐만 내 집에서 지낼 수 있을까? 영숙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고 말했습니다. 와, 우리 집 좁지만 소파라도 써. 저는 울었습니다. 고마워. 진짜 고마워. 저는 영숙이 집 소파에서 잠을 잤습니다. 65살의 친구 집, 소파 신세 35년 간호사, 남편 보험금 2억, 퇴직금 9억.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아파트에 묶여 있어요. 팔 수도 없는 아파트에. 저는 매일 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2025년 12월 연말이 됐습니다. 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크리스마스에 민준이 보러 올래? 저는 눈물이 났어요. 딸이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1년 만이에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갈게.
꼭 갈 게 크리스마스 이브. 저는 딸 집에 갔습니다. 손에는 민준이 선물이 들려 있었어요. 장난감 자동차 3만 원짜리.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가 뛰어나왔어요, 할머니. 저는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우리 민준이 많이 컸네. 민준이가 웃었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어. 딸이 뒤에 서 있었어요. 엄마, 들어와. 저는 딸을 봤습니다. 딸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안았습니다. 저녁을 먹었어요. 딸이 요리를 했습니다. 소고기 미역국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딸이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 말이 맞았어. 내가 잘못했어. 딸이 울었어요. 엄마,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진짜 돈이 없어. 미안해. 저는 딸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걱정 마. 민준이가 끼어들었어요. 할머니, 왜 울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기뻐서 그래. 민준이 보니까. 너무 기뻐서 민준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기쁘면 왜 울어? 저는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어른들은 그래. 기뻐도 울고 슬퍼도 울어. 민준이가 말했어요. 이상해.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이상하지. 그날 밤 저는 딸 집에서 잤습니다. 오랜만에 침대에서 잤어요. 영숙이 집 소파보다 훨씬 편했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돈을 잃었어요. 집을 잃었어요. 자존심도 잃었어요. 하지만 딸이 있어요. 손자가 있어요. 아직 숨을 쉬고 있어요. 그러면 된 거 아닐까요? 2026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결심을 했어요. 다시 일하자. 65이지만 아직 건강하잖아. 35년 간호사 경력이 있잖아. 뭐라도 할 수 있잖아. 저는 요양원에 면접을 봤습니다. 원장님이 물었어요. 어머니, 왜 이 나이에 일하시려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돈이 필요해요. 빚이 있어요. 원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력서 보니까 경력이 대단하시네요. 채용하겠습니다. 저는 요양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월급 240만 원 대출. 이자와 세입자 상환금. 400만 원에는 못 미쳐요. 하지만 연금이랑 합치면 420만 원. 20만 원이 남아요. 20만 원 한 달에 20만 원 그걸로 밥 먹고 교통비 내고 살아야 해요. 힘들어요. 65살에 야간 근무 다리가 퉁퉁 붓고 허리가 아파요. 하지만 멈출 수 없어요. 빚이 있으니까 살아야 하니까.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합니다. 오늘도 버티자. 내일도 버티자. 그러다 보면 끝이 오겠지. 가끔 밤에 부동산 앱을 봅니다. 레미안 원베일리 시세. 지금은 13억이에요. 제가 산 가격 18억 5천에서 5억 5천이 떨어졌어요. 5억 5천 눈물이 나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저는 앱을 끄고 잠을 청합니다. 내일 또 출근해야 하니까.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빚은 여전히 있고, 아파트는 여전히 있고, 매달 400만 원을 갚아야 하고, 하지만 살아있어요. 일하고 있어요. 딸이 있고, 손자가 있어요. 그게 제 전부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중국인들이 싹쓸이 한다고 해서 따라 사지 마세요. 지금 안 사면 못 산다는 말 믿지 마세요. 대출은 양날의 검이에요. 올라갈 때는 날개가 되지만 떨어질 때는 목을 조르는 줄이 돼요. 외국 자본은 들어올 때가 있으면 나갈 때도 있어요. 그들은 손해보고 떠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 해요. 떠날 곳이 없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가족이에요. 건강이에요. 시간이에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야, 돈을 잃고 나서야, 65세 요양원에서 일하면서야, 그제야 깨달았어요. 돈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가족이 없으면, 건강이 없으면, 시간이 없으면, 그건 진짜 끝이에요. 저는 오늘도 요양원에 갑니다. 어르신들 식사 챙기고 약 드리고, 기저귀 갈아드리고 힘들어요. 하지만 웃으려고 해요. 어르신들이 제 손 잡고, 말씀하세요. 고마워요. 수고해요. 그 말 한마디에 힘이 나요. 저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빚을 다 갚는 날이 오겠죠. 언젠가 아파트 가격이 회복되는 날이 오겠죠. 아니면 안 오겠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날이 오든 안 오든 저는 오늘을 살아야 해요. 내일을 살아야 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잘 버티세요. 힘들어도 버티세요. 살아있으면. 기회가 와요. 죽으면 끝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으면서 오늘도 버팁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바보 할머니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